눌렀어 벌써? 네. 아니 좀 얘기를 하고 눌러야지 야씨.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알았어. 네. 여기 쓰러지겠다 여기. 괜찮나? 괜찮아? 네. 자, 오늘 8월 8일 두 번째 수업이죠.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마지막 수업이 마지막 시간. 둘째 시간 우리 놀았죠? 네. 자, 속도랑 가속도 되겠습니다. 네, 미분에서 정말 마지막 단어이죠. 속도랑 가속도.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잠깐 그 동영상 보여준 거 있잖아. 그죠? 수학이랑 과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수학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그래서 얘도 여기 써져 있는 말도 그렇죠. 미적분학을 만든 위대한 수학자 뉴턴.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호기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학을 도구로 사용한 거지. 그죠? 그래서 뭐 블라블라. 그래서 뭐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일단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다루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 단원 자체가 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움직이는 물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운동이 뭐냐면 직선 운동이죠. 일자로 찌 가는 거, 그죠? 일자로 가는 운동.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은 다루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일자로 가는 거를 뭐 앞으로 가는 걸 이제 양의 방향, 뒤로 가는 걸 음의 방향,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것들은 이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벡터를 이용해서 뭐 표현해 주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직선 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다.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직선 운동만 다룬다. 그래서 변화율은 미분일 거고, 이 미분 어떤 변화율이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도 뭐 직선 운동만 다루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었죠. 이것도 다 한 번씩 그려봤나요? 안 그려봤나? 이거 한 번씩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 대표적인 형태의 가속도,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가속도가 일정할 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ST 그래프, 이동거리랑 시간에 대한 그래프고, 두 번째 나오는 건 VT 그래프, 속도랑 시간에 대한 그래프. AT 그래프는 가속도죠. 액셀러레이션, 가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래프죠, 그래프. 그래서 ST 그래프. 예를 들은 게 그거잖아요. 그쵸? 그냥 아버지 차에 타서 아버지가 엑셀을 쭉 밟으면 자동차가 나가듯이. 그래서 F는 ma라고 했죠? 가속도가 곧 힘이다. 똑같은 힘이 주어지는 경우는 똑같은 가속도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질량이 일정한 경우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속도는 비례해서 증가하고 이동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거리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그 접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방정식이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또 속도를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 그려보셨죠? ST, VT, AT 그래프. 얘는 적분할 때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적분할 때도 나와서 여기에서 VT 그래프를 적분을 하면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동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 이 그래프에서는 이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속도하고 가속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시각 t = a에서의 b까지의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b초에서 a초까지를 빼준 거를 이동거리의 변화량으로 나눠본 거죠. 반대죠, 반대. 이동거리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율로 나누는 거.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요. 평균 변화율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미분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극한을 취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면 시간의 변화율을 0으로 보내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순간 속도가 되겠죠. 순간 속도. 그죠? 그래서 t에서의 속도는 극한을 취해준 거,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각 t에서의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준 거죠. 그죠? 네, 결과적으로는 v't라는 것은 f2't랑 같은 거죠. 원래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 미분하면 이거를 원래는 또 미적분에서 나오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계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계도 함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또 하나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그 표현하는 양이 좀 다른 게 있죠. 뭐냐면은 벡터랑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어요. 벡터량이랑 스칼라량. 물리 배운 사람 없다고 그랬나? 저번에도 보니까 과학 다 싫어하더만. 과학 좋아하는 걸 봤더니 과학을 다 싫어해갖고 유튜브 동영상 틀어줬더니 자고 있고 막. 다 싫어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면 재밌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 그죠? 이 궁금한 사람은 재밌을 수 있죠.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량이랑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어요. 벡터랑 스칼라량, 물리량 중에서 벡터랑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랑 스칼라. 이 두 개의 용어를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스칼라량이라는 것은 뭐 크기만 존재하는 겁니다. 크기만. 방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찬영이 몸무게 몇 킬로지? 개인정보예요. 너 88kg. 너는? 개인정보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몸무게를 이렇게 물어봤잖아. 몸무게를 내가 얘기했잖아. 88kg라고. 그거는 방향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88kg, 저쪽으로 80kg 뭐 이거야?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칼라량은 단순히 크기만 존재하는 게 스칼라량입니다. 크기만 존재하는 거. 벡터량은 뭐냐면은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존재하는 게 벡터량입니다. 크기 플러스 방향이 벡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또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그 용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크기랑 방향이 있는 거는 속도가 됩니다. 속도. 예를 들면은 스칼라량은 속력이 될 거고,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크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용어는 똑같이 쓰면 안 돼. 구별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벡터량에 해당되는 것은 변위라는 게 있어요. 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또 구별해서 써야 되는 게 이동거리가 있는 거죠. 이동거리.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용어 자체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 문제에서도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듯이 다른 방향이 아니라 평면좌표상에서가 아니라 수직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방향 자체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 양의 방향이냐 아니면 음의 방향이냐, 그것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벡터까지 해서 뭐 합력 구하고 막 그렇게 할 거지만 물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일단은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방향성이 있느냐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속도는 아까도 위에서 뭐 얘기했지만 벡터량이에요. 크기하고 뭐가 있어? 방향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크기랑 방향이 둘 다 있는 거고, 속력은 크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양수값으로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씌워준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라는 거. 되시겠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것은 변이랑 이동거리에는 조금 더 구별을 또 해볼게요. 만약에 뭐 좌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좌표가 있어서 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A점하고 B점의 변위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변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 최단 거리. 말 그대로 변위라는 것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의미하거든요.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위. 얼만큼 위치가 변했는지. 그래서 A점에서 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뭐 3만큼 변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변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죠? A점에서 B점으로 얼만큼 변한 거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다. 이동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른 표현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이동거리는 대신에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니까 A점에서 B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동거리는. 이해되겠습니까? 변이는 한 가지밖에 없고 이동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되시겠죠? 구별되겠죠? 구별할 수 있죠? 잘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별해서 나와요. 속도를 구해라 또는 속력을 구해라 아니면 변위를 구해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똑같은 말이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변위를 구하는 거나 대부분은 문제에서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변이란 말은 한문이라서 또 잘 이 용어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동거리는 마찬가지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한다. 다 됐죠? 용어 정리 다 됐죠? 자 그러면 2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9번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시각 T = 0에서 T는 2까지의 점 P의 평균 속도 구하는 겁니다.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니까 시간의 변화율부터 먼저 써줘야겠죠. 2초에서 0초를 빼주는 거죠. 2 빼기 0분의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량을 써줘야 되니까 2 넣어주면 막 8이죠. 2 넣어주면 24잖아요. 더해주니까 16이죠. 그 다음에 0 넣어주니까 빵이죠. 그럼 2분의 16이니까 8 나오겠죠. 8이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시각 t = 1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죠. 자,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v. v가 뭐냐면 x라는 것을 위치에 관한 식을 뭐에 관해서 미분했다고요? dt분의 d. x라는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t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3t제곱에 플러스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시각 t = 1에서의 속도니까 v1이라고 쓸 수 있죠. vt는 1. 우리가 위에서 구한 v에다가 t 대신에 1 넣어주면 뭐 나오겠습니까? 3 더하기 10이니까 9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라고 쓰시면 되죠. 가속도 얘는 v를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했다. dt분의 dv. 그래서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 가속도 t가 1일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통산자말 파란색 글씨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속도라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이 있으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점을 지나? 0을 지나겠죠, 무조건. 그쵸? 연속 함수라고 한다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다면 속도가 빵일 때다 라는 거. 자, 그럼 속도가 빵인 거니까 V식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였잖아요. 얘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t제곱이 4니까 시간은 또 되돌릴 수 없으니까 t는 2일 때가 되겠죠. 그쵸? t가 2일 때 속도가 빵이 되는 부분,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220번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같이 또 할게요.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앞에 3차함수, 4차함수 나오는 거보다 훨씬 쉽죠? 다 했습니까? 다시 못하신 분도 있는 거 같네. 다 했어? 현수 다 했니? 안 돼? 다 했어? 혹시 안 되는 거 있어요? 220번? 다 됐죠? 자, 다음 거 볼게요 또. 자, 22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3 때도 이런 게 비슷한 거 있었죠, 그죠? 2차 함수 문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대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조금 다르죠. 221번 보시면은 일단은 시간과 그 다음에 높이에 관한 식이 문제에서 주어져는 있습니다. 그죠? 네, 다음 공개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자, 시각 t일 때 물체의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h라는 게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t가 1대의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먼저 속도부터 먼저 구해본다면 v라는 것은 마이너스 10t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때 t 이꼴 1, vt는 1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는 이제 단위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해줘야겠죠. t가 1일 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줄 수 있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나올 거고요. 그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과학에서 단위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미터 퍼 세크니까
이동거리를 속도로 시간으로 나눴다는 의미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2번 나눴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t = 1은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변함없죠. 마스씩. 생각해보면은 중력화 속도가 얼마지? 9,008m/s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10만큼 9,008 이제 10으로 하고 생각한다면 중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최고 높이가 된다는 얘기는 위로 올렸으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속도가 0일 때가 되겠죠. 속도가 0일 때. 그 다음에 그때 높이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V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5였으니까 얘가 0일 때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T가 어떨 때겠죠? 2분의 1일 때겠죠? 2분의 1일 때 속도가 빵이 됩니다. 그럼 그때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T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0이죠? 그럼 얼마야? 4분의 45인가요? 그죠? 4분의 45m. T가 2분의 1일 때.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얼마란 얘기죠? 높이가 빵이란 얘기죠? 높이가 빵. H가 빵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높이가 빵일 때니까 그때 시간 구하면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t제곱에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음수는 아니니까 t가 2일 때가 되겠죠? t가 2일 때가 땅에 떨어지는 때죠.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v t = 2일 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m/s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거 유제 한번 또 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선생님 뭐 다른 거야?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되지.
찌를 안 좋아해? 네? 아니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저 원래 다르거든요. 아 그래? 누구 먹고 싶어? 그럴 리가요. 응? 컴포즈 사셔 드셨나 봐요. 응? 컴포즈 사서 드셨나 봐요. 응. 어떤 거 마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2,000원. 자, 또 됩니까? 222번? 안 되신 분 있어요 혹시? 현서 되니? 현서? 돼? 이름이 되고? 장에 다 나왔어? 네.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변화율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율. 자,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평균 변화율이나 뭐 순간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미 얘기를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문제에서 어떤 변화율을 구하라는지를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부피에 관한 식을 쓴 다음에 t가 가서 미분해주면 돼. dt분의 dv 이런 거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그 변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하면 그 변화율을 알 수 있다. 이쪽 한번 보여주시고,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길이의 변화율은 L에 관한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L 길이에 관한 식, L 길이에 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L 길이를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줘야 돼? T로 미분하려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줘야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T에 대한 식으로 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L이라는 이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T에 관한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아니고 뭐 부피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밑에 뭐 한 번 더 쓰면 넓이의 변화율이다. 똑같아. dt분의 ds야. 그럼 이 넓이를 뭐에 대한 식으로 써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다.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봐라. 그럼 dt분의 dv가 될 거고, 이 v를 또 마찬가지로 뭐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됩니까?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되시겠죠? 자, 그럼 223번 한번 봅시다. 223번을 보면은 키가 1.65m인 학생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요 말이 요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만약에 이제 얘가 처음에 이 가로등 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죠. 여기서 출발해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는 B부터 C까지가 다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림자 자체,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림자 길이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그림자 길이잖아. 맞죠? 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랑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걸 의미한다 라는 거,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얘는 뭘로 할 거예요? 닮음 이용해서 하겠죠? 닮음 이용해서 할 거란 말이야. 닮음. 이 두 개의 직각사각형이 닮았으니까, 큰 거랑 조그만 게 닮았으니까 y를 전체 BC의 길이를 y라고 하고 b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부분 EC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y-x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3m가 1.65m가 됐을 때
이 비례식처럼 3대 y는 1.65대 y-x로 해서 y는 9분의 20x 이 형태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은 9분의 20 x니까 이거를 움직인 거리로 표현한다면 x는 90t가 되겠죠? 그죠? x는 90t가 될 거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수 있어요.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가는 거니까. 그럼 대입을 해주면 y는 200t가 되죠. 그렇죠?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00m per minute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t분 후의 그림자의 길이를 또 이제 l이라고 한다면 t분 후의 그림자의 길이 l이 y-x니까 200t에서 90t를 빼주면 110t죠?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110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림 그려보시고 미지수 설정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강의 됐어? 네. 창이 됐니? 아직? 됐어? 정민이 된 거 같고 현수 됐니? 네. 유림이 됐어? 고민이 되니?
여기도. 자, 그러면 다 되셨으면 확인 문제, 실전 연습 문제까지 한번 해보시고, 연습 문제 내가 스텝 2는 안 내줬지? 스텝 1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스텝 1까지만 해보시고, 적분을 들어가 볼까요? 자, 적분을 그냥 잠깐 뭐 맛보기만 한번 봅시다. 자, 부정적분이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부정적분. 너 영문학과지? 네? 영문학과지? 그냥 영어과예요. 아, 영어과야? 아, 영문학과는 대학교가? 영어과. 영어과. 그러네, 영어과. 영어의 그 품사 중에 정관사, 부정관사 있잖아. 네. 뭐가 달라? 어랑 저예요. 그렇죠. 아, 맞네. 그렇죠, 그렇죠. 그 부정이라는 뜻하고 정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 정해진 거랑 만들면. 정해진 거랑 안 정해진 거.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이 있고 그 다음 단원이 정적분이야. 부정적분, 정적분. 뭐가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겠어요? 구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간, 범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부정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만약에 뭐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다. 요거 미분하면 뭐 나오겠죠? 4x 더하기 3이죠. 맞아요? 미분하면.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00 미분하면 얘도 4x 더하기 3 나오죠. 맞아요? 그쵸? 오, 얘는 상수들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도 미분한 결과값은 똑같은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건데, 미분을 반대로 했을 때 나오는 이 상수의 값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원래 함수가 상수가 다 달라도 미분하면 다 똑같은 미분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적분을 이제 거꾸로 했을 때 이 상수 값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 상수 값들을 우리는 한 번에 다 표현해서 그냥 적분 상수로 표현합니다. 이 뭔지 모르는 값들을 범위가 안 나와줬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정적분을 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 보는 기호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높은 음자리인가? 높은 음자리 그거 본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읽지 높은 음자리? 아이씨. 뭐 어쨌거나 네, 인테그럴이라고 씁니다. 인티그럴 EX DX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쓴다면 얘는 x에 대해서 이 EX라는 함수를 적분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범위가 이제 부정적분할 때는 여기 밑에랑 위에 붙거든요. 뭐 A부터 B까지 적분해라 라는 뜻인데 이 윗끝과 아래끝, 인테그럴 윗끝하고 아래끝이 안 써져 있으면 얘는 범위가 안 나와져 있는 부정적분이 됩니다. 부정적분. 그래서 인테그럴 EX DX 하면은 x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는 함수를 적분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떤 거 적분했을 때 2x 나와요? x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들, 그죠? x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들이니까 이 상수들을 대표해서 쓰는 게 적분상수 C가 된다. 얘를 적분상수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줬고요. 밑으로 한번 볼까요? 적분에 대한 환상 깨기 신문 쉽다. 정적분이란 무엇인가? 넓이.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네. 근데 얘는 넓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음수값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적분을 했을 때 음수값도 나올 수 있어서
넓이는 어떻게 보면은 양수값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지만 구별해서 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해라, 적분 값을 구해봐라 라는 것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이는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두 개의 값이 달라. 그래서 정적분 값은 음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적분이라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간단히 생각하면은 아까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 할 때 얘기했었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건 맞아. 그냥 기하학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넓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다른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정적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의 역연산이다. 거꾸로 계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분상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의의 수, 임의의 상수로 되살리는 거. 상수들이 다를 수 있지만 미분하면 다 없어지니까.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어떤 게 진짜 적분인가? 정적분이 진짜 적분이겠죠. 뭐 진짜 적분인 말도 웃긴다. 이게 뭘 진짜 적분인가? 부정적분이 왜 배우는가? 조력자. 정적분이 계산 도와준다. 적분이 왜 중요한가? 넓이와 부피를 구해준다. 차이점은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넓이는 항상 양수죠. 정적분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 단 절대값은 같은 거고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정적분 값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양수로 바꿔서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고, 정적분은 어떤 경우에 있는가? 부정적분이 연결시켜준다. 적분은 싸는 것이라 들었는데 넓이라니. 적분은 단지 넓이일 뿐이다. 한상도 같이 와라. 얘는 너무 그 뭐라고 그러지? 무잘르듯이 딱 단칼에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말이 맞긴 해. 적분을 쌓는 것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수원을 안 배웠죠? 그죠? 수원 배웠나? 다? 다 배웠나? 안 배우신 분 있어요? 수원? 안 배운 사람도 있죠. 거기 나오는 원래는 이게 그 교과정에서 없어지긴 했는데 구분 구조법이라는 게 있어. 구분 구조법으로 이 왜 넓이가 나오는지를 증명하는 게 있거든. 구분 구조법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수열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이 넓이 계산하는 거는 왜 적분값이 이렇게 넓이로 의미가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구분 구조법으로 얘기를 해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부정적분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도 양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분 끝나면 뭐 정적분까지도 또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다 끝까지 한 번씩 나갈 수 있을 거고, 뭐 안 되면 정적분의 활용 전까지라도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까지. 알겠죠? 수고를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